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의 칼끝도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이 이제 천화동인 1회 실소유주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제 세 사람인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저희 보도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8억 원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투자를 얼마 했냐면 1억 5천만 원 했어요. 예. 그런데 배당금이 1,208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1,000배를 갖다 번 거죠. 김만배 씨 이름이 만배지만 1,000배 번 건데 그런데 2호, 3호도 김만배 씨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같은 뭐 누나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게 2호인데 8,721만 원 투자했는데 1,007억 받아갔어요. 아이고. 누구냐면 남욱이.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받아간 게 이제 5,582만 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644억 받아갔어요. 누가 받아갔느냐? 정영학이 받아갔죠. 네.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은 것들이 1호, 2호, 3호 합치면 김만배 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 녹취록에서는 이게 누구 거냐 했을 때 뭐 다른 그분 거다라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지만은 검찰 조사 받으면서는 다 내 거다라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밝힌 내용이 그것이 그 1호가 사실은 천화동인 1호는요. 소유주가 법적으로는 김만배가 아니고 화천대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누구냐? 네. 김만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검찰은 실소유주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진상 실장 어제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을 자택과 또 국회, 민주당 사무실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검찰이 1억 4천만 원이 어떤 방법으로 정진상 실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예, 일단 보도되는 내용은 조금 전에 그 보도 내용과 같이 1억 4천이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3천, 5천 이렇게 전달됐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게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유동규나 남욱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이 부분도 그러한 내용이 CCTV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서 전달했다는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진상 실장 본인은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또 검찰이 밝히는 내용만으로 1억 4천의 뇌물 수수가 있었다고 아직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술만 가지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네네. 그게 법원에서 증거로 이제 채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 물적 증거냐 진술 증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네. 법적으로는 형사법적으로는 이게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진술도 어떤 경우에는 간접 증거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 둘이 이야기했는데 언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예컨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이야기한 게 직접 증거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되는 경우는 세고 셌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유동규 실장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런 진술 내용이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술만으로 뇌물죄의 구성이 가능하고 유죄 판결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핵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진술이 유죄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일단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진술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에 의해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확보를 하려면 진술 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든가 간접 증거들이
일관되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유동규의 진술에 남욱의 진술이 더해진 것뿐인데 둘 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지금 번복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이 전달되거나 뭐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8억 정치 예. 자금 문제도 그렇고 전달되는 과정, 돈이 마련되는 과정,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 시점 이런 부분들이 그 직접 증거에 준하는 어떤 증거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밝히는 내용만으로는 진술 외에 이것을 확고하게 혐의 입증할 정도의 어떤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증언들을 좀 보면 네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세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네. 들어가지고 뭐 지분 30%를 줄 테니까 뭐 필요할 때 써라 뭐 이러다든지 저수지에 넣는 것과 같군요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자 그런 상황의 진술들이 뭐 그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증거 능력 이야기 하셨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피고인이 증거 능력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증명력 부분도 처음에 내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면 증명력은 네. 충분히 있는 거고요. 대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처음 부인하거든요. 근데 부인하다가 이제 인정을 하다가 부인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수지에 넣어둔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수지는 어떤 곳입니까? 물을 담아두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물은 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저수지는 은행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로 알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거 내 돈이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쓰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진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큰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라는 것도 휴대전화를 던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도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검찰이 설명하는 바도대로라고 하면 그런 지시를 받고 던졌다면 증거인멸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예. 일단 검찰은 그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시점,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이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걸 지시했다는 게 정확적으로 드러나야 될 텐데 지금 그 나와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정진상 실장은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차분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당시에 정진상 실장 외에도 이 실제 구체적인 관련자들 뭐 남욱은 아니고 하여간 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자들과도 십수회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가 이럴 수 있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증거인멸죄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만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는데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찾은 게 아니고 경찰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됐죠. 거기에 이제 정진상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 씨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정진상이 네. 대장동 팀한테 어떤 약점 잡혔냐, 정영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 그다음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초인종에 눌리니까 이걸 갖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선 그게 새 폰이기 때문에 아까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거를 갖다가 버리라고 막 그러느냐 했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건 증거인멸을 하라고 그 강요를 갖다 한 거니까 종용을 한 것이니까 이거는 그 지금 정진상 씨가 술회죄 그다음에 부패방지
정치자금법 위반죄,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죄도 걸릴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증거인멸 교사죄. 교사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결국 남은 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다라는 네. 이야기가 뭐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내용도 그렇고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지금 1억 4천 뇌물과 이제 몇 가지 부패방지법 등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관과 적시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수에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지금부터 나오는 그 얘기들 400억 원대의 예. 수익 배분 문제의 그 귀착점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다. 이 부분에 이제 수사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지금 정진상 실장의 뇌물 관련된 정치 자금법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에 이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익을 미리 뇌물로서 부정처사하고 수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에 이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해온 얘기가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최대 규모의 공공이익 환수를 한 사업이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15년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 보장을 뭐 그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기로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2015년 시점은 아직 이 정도 수입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사업자들로서는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 금액을 빼면 오히려 이게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상태였거든요. 그때 편하게 저수지에 넘어올 테니까 써라.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이익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대장동 수사가 용의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정진상 씨는 제 생각에는 입에 물린 여의주예요. 그럼 이제 여의주까지 다 그렸으면 뭐가 남았겠습니까? 활용 점정만 남은 건데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례와 정관을 갖다 봤을 때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용 그림 그렸을 때 눈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판단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